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10월 22일자 녹화분입니다. 그동안 참 청명한 가을을 즐기다가 먼지도 몰려오고 또 시장도 다소 조금 흔들리면서 무거워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동안 저희 주간 전망대에서 조금 다루는 데 소홀했던 이슈죠. 중국 관련해서 오늘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아 교수님 모셔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 우리 환율이 뭐 다른 거 안 쳐다보고 위안화 같이 쫓아다니면서 113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네. 중국 증시 유망하다고 이렇게 추천하는 분들은 많았는데 사실 뭐 중국만 그런 건 아니고 중국 증시도 최근 들어서 6월, 7월 고점을 못 올라가는 지지부진한 양상이고 있죠. 네. 네. 미국 대선 전후에서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도 궁금하고 네. 근데 이게 다 교수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네. 그거보다는 오늘 너무 좋은 내용을 갖다가 컨텐츠를 갖고 오셨는데 네. 중미 격돌 이 와중에 중국이 이기는 전략 네. 이거 한번 듣다 보면은 방금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에 답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도 있고요. 네. 그것보다도 우리가 흔히들 중국하고 미국 충돌에서 많은 분들은 아무도 중국이 미국의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하.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될수록이면 많은 측면에서 새로운 뷰를 보고 네. 자기의 투자 전략을 만들거나 네. 기업인들은 자기의 내년의 사업을 준비한다든가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시각을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네.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을 담아 왔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한번 교수님 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네.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중국하고 미국 간에 흔히들 중국은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갖고 가려고 하는 건지 네. 그런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중국이 미국을 어느 정도 따라왔는지 경쟁력 차이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이란 나라가 미래 이런 글로벌 황해 경쟁이 악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전략을 갖고 미래 10년, 20년, 50년을 그려가고 있는 건지 그런 면에서 미국과의 이런 격돌 속에서 중국이 그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네.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한국에는 훨씬 더 의미가 있고요. 읽어야 되는 팩터들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내용 중심으로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주제인데요. 재밌게도 우리 세계 패권의 역사를 보면 100년에 한 번씩 변했습니다. 그래서 1400년대 포르투갈, 1500년대는 스페인, 1600년대 네덜란드, 1700 프랑스, 1800년대는 영국,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이 확실하게 세계 패권 국가 지위로 가는데요. 예. 짤막짤막한 한 줄이지만 사실상 이 100년 안에 굉장히 큰 일들이 발생하면서 패권의 국가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네네. 공동한 팩트가 있어요. 패권이 바뀌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는 자본이 이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본. 그래서 이 패권이 바뀔 사실 유대인의 자본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유대인의 자본이 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의 이동이 있어요. 인재의 유동. 예. 그래서 1919년에 미국이 패권 국가로 가게 된 거는 사실상 영국과 그리고 독일이 갖고 있던 기술, 그리고 후에는 구소련이 갖던 이런 과학자들, 인재들이 미국에 몰리게 되고요. 또 영국이 전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자본들이 미국에 이동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글로벌적으로 자본과 기술이 중심 호브가 되면서 자체의 패권 국가를 확실하게 자리 잡고 간 것이 우리가 1920년대에 발생한 일인데요. 그럼 오늘날 정확하게 10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과연 정말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냐? 이 질문에 답하려면 똑같이 중요한 팩터들이 많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지구의 미국을 대체할 만한 자본을 갖고 있는 건지 그게 가장 중심에 자본 시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자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자본 시장을 엄청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뉴스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는 모르지만 올해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언택 산업이 발전하고 바이오가 뜨면서
한국도 바이오 주식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이런 미래 산업들이 거의 뭐 몸값이 천정부지로 갔잖아요. 근데 중국도 그 중국의 상해 크창반이라는 중국판 나스닥 같은 자본시장 거래소가 작년에 만들어졌고 올해부터 등록제를 실행했는데요. 그 거창반에 상장한 기업들이 주가 상승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막 100배 상승한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자본시장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자본시장이 강한 국가가 패권 국가로 갈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재입니다. 지금 반도체 때문에 화웨이가 공격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화웨이가 이 김에 무너져 버린 거 아니냐. 앞으로 중국이 미국이 이렇게 지금 기술로 압박을 네. 주는데 이제는 중국이 끝난 거 아니냐. 앞으로 반도체는 이제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근데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핵심이 인재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 큰 나라가 14억 인구가 넘거든요. 네. 근데 그 큰 나라가 이민국을 만들어요. 이민국? 네. 이민국을 만드는 건 해외 인재들을 어마어마한 높은 연봉과 어마어마한 주거 환경과 어마어마한 조건을 주고 근데 이 사람들 와서 편하게 일을 하려면 국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민국을 만들고요. 내보내기 위한 게 아니고 받아들이기 위한. 흡수하는 거죠. 예, 국제 인재 관리를 네. 엄청 중요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러한 중국 변화가 지금은 어렵겠지만 중국의 변화를 확실히 끌어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분간은 미국의 패권 지위를 도전하기는 힘들지만 그 스타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첫 번째 슬라이드 마지막 저 말이 재밌습니다. 네. 미국 우선주의는 네. 세계 리더십을 포기하겠다는 거.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항상 제일 많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 미국 퍼스트주의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근데 우리가 한 조직에서 리더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리더가. 리더라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책임과 의무를 갖고 그렇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었는데 나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러면 국민들이 따라가요? 똑같은 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지금까지 가장 우상의 국가로 본 거는 미국이 세계에서 사실 영도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거 미국이 많은 나라들을 품어왔고 또 그만한 리더십을 갖고 멀티 조직에서 활약이 컸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미국 우선이다 이러면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따를 수가 있나요? 자기 우선인 나라를 어떻게 그 나라하고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국제에서는 책임과 의미가 우선인 거죠. 큰형님이 네. 근데 나 지금 우선이다 이래 보니까 네. 밑에 똘마이들이 조금 그러니까 중국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중국은 지금 하나하나 중국은 반대로 지금 뭘 강조하는지 알아요? 중국은 세계는 다극화, 다양화 이런 거로 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개방하고 그리고 무역을 더 개방하고 다극화로 가야 된다는 예. 걸 강조하고 있기 네. 때문에 오히려 미국하고 지금 하나는 세계화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는 미국이 이런 우선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이런 차이에서 지금 가고 있는 길들이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100년의 역사를 또 결정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있는 거는 과거 그 패권에 했던 국가들 간의 그 주제를 보며 테마를 보며 네. 과거 1450년대, 1500년대 해상 패권이 가장 중요한 기술력이었어요. 바다를 예, 장악한 자가 예.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해상 패권 싸움. 그리고 후에는 경제 패권, 그다음에 영국하고는 금융 패권, 일본하고는 경제 패권, 특히 예. 반도체 같은 게 중요한 이슈였고요. 후에는 구소련이 붕괴됐잖아요. 네. 이념 패권 싸움이었죠. 네. 근데 중국과의 이 패권 싸움은 재미있는 거는 이 모든 패권이 다 결합된 싸움이에요. 해상 패권, 지금 남중국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충돌. 그리고 지금 경제 패권 뭐 당연한 거 아시고요. 지금 금융 패권 올해부터 지금 디지털 통화, 우리가 결제 통화를 네.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미국하고 싸움이 이념 패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념 패권으로 가면 중국 편에 들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이념을 딱 내세우면 다 미국 편에 서지 중국의 사회주의 이념을 동의하는 국가는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네. 중국은 만약에 미국과의 싸움이 이념 패권까지 가면 중국은 굉장히 불리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운 걸 이걸로 꼽고 있거든요. 절대 이념 패권까지는 가지 말자. 그게 제가 저 위에다 한자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당분간 냉전이 아닌 양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냉전이라는 건 이념 싸움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소련하고 미국이 각자 자기 밑에 국가들이 있어가지고 두루 서로 거래도 안 하고 사회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이 간 거죠. 그게 완전한 진짜 냉전이거든요. 근데 양전은 이념 싸움까지 안 갔고요. 앞에서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충돌은 일어나지만 그래도 또 상황에 따라서 손도 잡을 수가 있고요. 협력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은 량잔이거든요. 그 양자가 그러면 청량하다는 량자예요. 청량하다. 청량하다. 우리가 음료수가 청량하다. 쿨. 영어로 쿨하다. 예. 근데 냉전이면 영어로 cold. 예, cold war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절대 냉전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왜냐면 냉전으로 가는 즉시 중국은 지금 처한 글로벌 환경이 지금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냉전으로 가면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유럽, 아시아에서는 중요한 국가의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도 다 줄을 선다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쪽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뭐 중국 쪽에 가게 된 나라가 북한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겠죠. 근데 그런 나라들하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사실상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적어도 2035년까지는 절대 냉전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량잔으로 가는 정도까지 컨트롤하면서 중국과 미국과의 충돌 관계를 관리해서 가자라는 게 중국 리더부의 생각입니다. 그냥 그 청량하다보다도 약간 좀 서늘하다 이 느낌. 서늘하다.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적어도 2035년까지 미국과의 관계를 갖고 가는 기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비교해 볼게요. 도대체 중국이 어느 정도 미국에 지금 따라왔냐. 이게 세 가지 국가를 같이 비교해 봤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경험을 중국이 참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미국이 일본을 제어하면서 사실 한국이 기회를 얻었고 그것처럼 지금 중국이 우려하는 거는 중국이 이렇게 미국한테 제어를 당하면 인도를 내세울 수가 있거든요. 인도를 키워서 중국을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예제를 많이 참고를 해요. 그래서 세 나라를 제가 이 구글에서 구글링 해가지고 데이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색은 일본이고요. GDP란 말씀이죠? 네, GDP 규모를 비교해봤어요. 맨 위에 하얀색은 미국입니다. 중간에 파란색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일단 보면 저게 지금 정체되어 가는 걸 이미 오랜 세월 정체되어 있는 걸 보이시죠? 아주 2010년에는 중국이 일본을 제꼈네요. 그래서 세계 G2가 됩니다. 그래서 G2. 이게 1980년대부터 제가 찾았는데요. 1980년대에 사실상 일본이 미국 GDP에 제일 높게 갔을 때 거의 60%까지 갔었어요. 일본이. 근데 지금은 이미 20%대로 떨어졌고요. 중국은 지금 60% 넘어갔어요. 미국에. 거의 지금 추격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작년에 6%대 성장했잖아요.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내년에 다시 6% 회복을 하고 쭉 가게 되면 적어도 2030년 전후로 해서 GDP 절대 규모, 그러니까 이게 절대 규모도 지금 구매력으로는 이미 2014년에 미국을 초월했다고 IMF가 보고서를 냈어요. 구매력 PPP 기준으로. 근데 이거는 명의 GDP 기준인데요. 이것도 2030년 지나면 따라잡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 속도를 보세요. 중국이 훨씬 빠른 기울기를 보여주죠. 속도가 더 빠른 거는 볼 수가 있고요. 교수님, 저 우하단 쪽이 저건 무슨 저게 뜻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바이든이 되는 게 중국에 유리하냐, 뭐 트럼프 되는 게 유리하냐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이 사실 저거예요.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피후라는 게 우리가 일반 백성들을 말해요. 백성. 백성들은 죄가 없는데 옥을 갖고 있으면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백성은 죄 짓는 행위를 안 했는데 옥을 소유하고 있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은유인데 어떤 상대방이 나를 제어할 만한 실력으로 되면 그 사람이 죄를 안 짓더라도 죄 지었다고
때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어서는 이길 만한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성이 어떻게 옥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예. 감히 백성이 예, 감히. 그 그래서, 귀한 옥을 갖고 있느냐. 예, 그래서 저걸 중국하고 미국 상황에 대비하며 중국은 사실 그냥 열심히 노동으로 돈을 벌어서 오늘 경제 규모를 키워왔는데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거는 마치 저것처럼 중국은 아무리 죄를 안 져도 중국을 어차피 때리게 돼 있다는 걸 왜? 미국이 위협가는 실력으로 컸으니까요. 그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생각하는 거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차피 나를 제어하는 거는 똑같다. 그럴 바하고는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홍콩의 무림 영화가 무림 고수 영화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하고 무림 고수 막 싸우다가 안 되면 예. 산속으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한 10년을 또 입상수도하죠. 무예를 이렇게 연말을 해서 10년 후에 하산해서 복수를 하는 영화가 많았잖아요. 네. 중국이 읽는 건 이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절대적 우세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이거라 뭐 저래라. 그 말을 다 들어줘도 저 말처럼 다 들어줘도 어차피 우리를 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 하는 대로 하고 우리는 무시하고 우리는 마치 산속에 들어가서 그 무예를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 갈 길을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게 뒷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고 있는 게 쌍순환 전략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는 중국이 굉장하게 많이 따라왔다. 일단 GDP 규모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속도도 더 빠르다. 네. 그래서 2030년 뭐 길어도 2035년이면 절대 규모도 초월한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제어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우리가 명의 GDP보다도 보통 1인당 GDP로 그 나라의 그렇죠. 선진국 수준을 결정하는데 보통 우리가 선진국가 15,000달러 넘는 국가들을 말해요. 네.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선진국은 2만 달러 넘어갔고요. 한국도 지금 4만 달러가 예.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재밌는 게 뭐냐면 경제 지표들이 있잖아요. 절대 수치를 보면은 세계에서 다 1위 아니면 2위예요. 근데 그 분모를 14억으로 나누면 한없이 작아져요. 세계 뭐 하위 몇 번. 그래서 이걸 GDP를 14억으로 나눠주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맨 밑에 있는 게 중국이에요. 네. 맨 밑에. 맨 위가 미국이에요. 예. 80년대는 중국 1인당 GDP가 미국의 4.13%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거의 30%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1인당 GDP가 미국의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일본은 80년대에 1인당 GDP가 미국의 81%에서 네. 지금 60%대로 떨어졌어요. 지금 중국이 그 많은 14억 인구를 데리고 걔도 1인당 GDP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거는 미래의 중국 소비력을 결정하거든요. 예. 지금 세계적으로 두 패권 국가의 싸움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인구 규모를 보면 1억이 넘는 나라가 없어요. 영국이 한국 인구하고 비슷해요. 지금 그냥 5천만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나라가 14억이 넘는 나라가 이렇게 패권 국가에 도전하는 인류 역사는 없었어요. 결국 미국이 그래봤자 3억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14억이라는 그리고 1인당 GDP가 1만 달러 넘었거든요. 이런 나라가 패권국에 도전하는 거는 이거는 옛날 어떤 패권의 역사 경험을 가지고 제어할 수 없는 정도의 우리 사람을 놓고 말하면 상대방이 나하고 체급이 엄청 몇십 배, 거의 10배 넘는 체급의 사람이 온 거예요. 미국의 체급의 4배 넘는 웅장한 사람이 나하고 지금 패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공포스러운 거죠. 근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과거의 패권 싸움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지금 미래를 전망하면 굉장히 큰 잘못된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4억 넘는 인구가 있다라는 거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1인당 GDP가 이미 우리가 선진국 문턱이라고 하는 가까운 10,000달러까지 왔다라는 게 굉장히 큰 중요한 그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제어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EPN 같은 그러니까 중국을 빼고 미국이 새로운 글로벌 밸류 체인을 그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히 시장에서는 탈중국화 혹은 미국의 리셜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빼고 이제는 글로벌 공급 체인을 새로 그리겠다는데 지금까지 글로벌 공급 체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그림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국제 분업과 세계 부의 흐름을 하고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우리 과거 지금 40년 역사를 보면 세계화가 고속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글로벌화. 이 속에서 각 국가들은 자기네 잘하는 걸
글로벌상에서 내세워서 서로 윈윈하면서 잘 먹고 잘 성장한 게 과거 세계 역사였어요. 그중에 리더 역할로서 미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보면 미국하고 서유럽은 세계적으로 시장의 역할을 한 거고요. 소비 시장의 역할을 했고 맨 아래 왼쪽에 보면 원재료를 공급하는 국가들이 그게 호주하고 브라질 같은 국가들. 네. 저쪽은 기름이 많은 국가들, 오펙 국가하고 러시아 국가들. 예. 저런 국가들은 기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그래서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살았고. 네. 근데 이런 한국 같은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은 국가들이 있어요. 네. 이런 나라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머리를 써서 물건을 잘 만들어서 세계에 팔아서 성장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흔히 제조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제조 중심의 국가가 또 세계 등급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그게 중위 그룹에 속하는데요. 맨 아래에 제3단계에는 중국과 아시안,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 노동력을 주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주로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고 생산 공장 역할하고 그 윗단계에 한국을 포함해서 과거 아시아 네마리옹이라고 하는 네. 지역들이 있어요. 싱가포르 네. 같은 나라. 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R&D를 잘해요. 가성비 맞는 R&D 제품을 특히 부품 소재를 잘 만들어서 공급해서 경제 GDP를 만들어 온 나라들. 예. 그 위에 제조업이 조금 더 강한 나라들이 독일 같은 이불 같은 나라들이에요. 얘네들은 고부가가치 제조업 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세계는 이렇게 서로 자기네 잘하는 것을 내놓음으로써 윈윈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서로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네. 이 밸류 체인을 지금 미국이 깨겠다라는 거죠. 왜? 이 밸류 체인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게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세계 제조 생태계에서 중국이 지금 만들어내는 메인 지금 제조업에서 중국이 지금 4조 달러. 4조 달러. 예. 미국은 왼쪽에 미국은 2.3조 달러. 그리고 우리가 여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조 달러. 네. 예, 독일은 지금 한 8천억 달러. 네. 우리 한국은 지금 한 4,500억 달러. 그래서 네. 퀘스천이 그거예요. 미국이 진짜 탈중국화 할 수 있냐. 우리 오른쪽 보면은 미국이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게 미국한테 너무 손실이에요. 왜냐면 미국은 저기서 저 밸류 체인에서 달러를 프린트 해가지고 달러를 그냥 종이 달러를 찍어서 외국에다 자기 그냥 돌린 달러 코스트가 달러를 찍어서 외국 물건을 싸게 사왔어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중국 물건을 엄청나게 싸고 사왔어요. 네. 자기가 생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코스트가 없는 달러만 찍으면 세계 물건을 마음대로 사는데 네. 그중에 특히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싸게 사서 미국에서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안 발생하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 그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다 흡수해 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저렇게 나가면 사실은 저기 그림에 보여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이런 좋은 비즈니스가 어디 있습니까? 코스트 없이 달러만 찍어내면 되는데 세계 물건을 다 사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탈중국화 하겠다면 첫째, 일단 논리적으로 안 맞고 바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할 수가 있냐 이 질문인데요. 여기서 지금 4조 달러 중국이 없으면 세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계에 4조 달러 생산하던 중국을 빼면 세계는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4조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당분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뭐 우리가 시간의 타이밍을 길게 빼면은 모든 변수가 변하게 되기 때문에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네. 하지만 시간을 짧게 놓고 말하면 미래 5년, 10년 사이에는 중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저런 거는 어떤 정치적 행위이지 우리가 경제학적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도 내상을 당하고 주변에 이 글로벌 밸류 속에는 한국, 독일 같은 일본 같은 다 상처가 되고 타격이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하면 서로 다 좋거든요. 왜냐면 자기 잘하는 걸 가장 싼 걸 내세워서 물건이 가장 싸게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중국에서 싸게 만들면 이게 100원이면 만들 수 있는데 중국을 빼고 만들면 이게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손해를 봅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조 생산력으로 봐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어렵냐. 이게 한국에서 있으면 있잖아요. 중국의 자료를 갖고 오거나 중국의 논리를 갖고 오면 안 통합니다. 설득력이 약해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주장을 함에 있어서 좋기는 미국 교수들이 자료를 보여주고 미국의 논리를 보여주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중국 자료를 안 써요. 미국 걸
갖고 와서 설득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버드 대학의 포터 교수의 메르체이 포터 교수? 논문 갖고 왔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급 체인이 만들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래 라인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밸류 체인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디어 아래쪽 말씀인가요? 물건이 아이디어로부터 네. R&D를 통해서 생산이 되고 네. 그리고 마켓 통해서 시장에 파는 이게 예를 들면 아이폰 100만 원짜리가 만들어진다면 100만 원짜리 밸류 체인을 형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 버터 교수가 말하는 거는 한 국가에서 공급 체인이 돌아가려면 저 위에 저런 체인이 더 있어야 된다. 인프라 체인이 있어야 되는데 저게 뭐냐면 인프라스트럭처 잘 돼야 된다. 물류, 예를 들면 교통이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인재가 많아야 된다. 휴먼. 예, 휴먼 리소스. 그다음에 기술이 기술 환경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달이 잘 돼야 된다. 이 부분? 예, 조달. 예. 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걸 만드는데 이 물건이 필요한데 없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잘 된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있잖아요. 제조업 생태계가 가장 왕비하게 세계적으로 돼 있어요. 유엔에 가면은 산업 분류가 있어요. 전 세계의 산업을 갖다가 유엔에서 표준 분류를 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산업 분류를 모든 산업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 산업이 없고 어떤 나라는 산업이 없는데 모든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저걸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거예요. 특히 심천, 중국의 심천. 그런데 많은 흔히 사람들이 이래요. 아니 중국이 안 하면 인도가 인구가 똑같이 14억 넘었는데 인도도 노동력이 엄청 싼데 인도가 대체하면 되지. 이걸로 인도가 왜 안 되는지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도는 첫째, 인프라스트럭처 안 됩니다. 혹시 인도 가보셨는지 모르는데요. 인도에 가면은 인도에 내 공장을 만들었다 가서라고 가면 있잖아요. 출장 갔잖아요. 그 길이 다 한국은 박정희 때 먼저 길부터 닦았잖아요. 근데 인도는 길에 투자를 안 해가지고 그 차 타면 엉덩이 들썩이다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안 돼서. 근데 중국은 옛날에 박정희 때 그 발전을 참고를 해가지고 먼저 길부터 깔았거든요. 중국은 960만 제곱킬로미터 그 큰 나라가 고속도로가 다 통했고 한국의 KTX 같은 게 그 큰 나라가 다 뚫려져 있어요. 미국은 KTX 같은 게 고속철도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면적이 큰 고속철도가 있고요. 북경에서 상해 몇 시간 만에 다 가버려요. 원래 기차 타면 막 며칠 자면서 가야 되는데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늘길, 자동차길, 철도길, 지하철길 다 통해 있는 거예요. 그 큰 나라가 몇 시간 만에 다 도착하는 거예요. 물류가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 중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월급이 이제 올라가서 베트남이나 인도보다 월급이 비싸서 이제 생산 공장 역할을 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난번에 리커창 총리가 양회가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월 소득이 17만 원화 17만 원화 월 수입이 17만 안 되는 인구가 17만 원 저 원은 지금 위안원? 아니 한국돈. 예. 월 소득이 한국에 지금 월 소득이 17만 안 되는 인구가 있어요. 17만 월 소득 17만 갖고는 못 살죠. 아니 그러니까요. 중국도 못 살아요. 못 살아. 예, 연봉이 200만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런 인구가 중국에 아직도 6억 명이 있다고요. 6억 명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무궁무진한 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싼 노동력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베트남이 중국보다 더 싼데 이런 얘기예요. 베트남 인력이. 그래서 삼성이 2008년에 이미 베트남의 생산 라인을 옮겼고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중국이 안 하면 베트남, 인도 하면 되지 이래요. 근데 제가 안 되는 이유를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약간 인도는 저 위에 저 환경이 안 만들어져 있고요. 인프라가 안 베트남은 문제가 뭐냐면 인구가 1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1억이 안 된다는 거는 그 안에 노동력이 1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중국은 세계 500대 기업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럼 만약에 중국이 뭐 앞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중국이 다 빠져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500대 기업이 다 베트남으로 갔어요. 그러면 500대 기업 가사부터 필요한 게 인력이잖아요. 그럼 1억 명도 안 되는 인력이 이 회사에서 뺏어가고 저 회사 뺏어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월 소득이 금방 중국을 따라잡게 되고 저하게 돼 있어요. 중국은 아직도 6억 명이 이 인력이 안 하면 다른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베트남이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 비용이 몇 년 사이에
확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토지비요. 그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이 그래봤자 중국이 한개 성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토지 비용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럼 우리가 생산의 3대 요소에서 토지하고 인력의 비용이 짧은 시간에 확 올라가 버리면 지대하고 임금이 거기에 확 올라가 들어간 버리네. 기업들은 경쟁력을 바로 잃어버려요. 컨시스트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고요. 베트남 제일 큰 한계는 시장이 없다라는 거, 자체 시장이. 자체 시장이 없다. 그래서 저 포터의 밸류체인을 봐도 사실상 베트남하고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기는, 특히 인도는 거의 베트남은 아예 안 되고요. 인도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는 거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가설 정말 지금 트럼프가 말한 대로 중국만 빼고 밸류체인을 새로 만들잖아요. 확실한 세계 변화, 각 국가별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국을 포함하고 미국을 포함해 일본 포함해서 만약에 중국을 빼고 한다면 어느 국가든 중산층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계 건강한 국가가 되려면 중산층이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게 거리거든요. 소비의 주체거든요. 근데 중산층이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제가 쓴 겁니다. GBC 탈중국화가 진행됐을 경우에 GBC가 뭐죠? 글로벌 밸류체인. 진행될 경우 세계의 빈부격차가 확대된다. 특히 각국의 중산층이 무너진다 이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예를 들면 한국 예를 들게요. 한국이 지금까지 성장한 우리 그 동력을 보면 주로 수출 주도형 있잖아요. 뭘 수출해요? 부품을 주로 수출하잖아요. 어디에다 수출하죠? 중국에 수출하잖아요. 그럼 중국하고 안 논다고 했을 때 그 부품 수출을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어느 국가입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한국의 주요 월급쟁이들이 뭘로 어느 회사에 다녀요? 부품 생산하는 업체에 다니잖아요. 한국이 주요 월급을 버는 사람들이. 한국이 주요 사람 뭐 금융을 해요? 한국이 주요 중산층이지 뭐 저기 가서 노가다를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저거는 확실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우려스러운 게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할수록 중국은 왜냐면 중국이 안 공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기술도 안 주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중국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국산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쌍순환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아주 쉬운 말로 보면 국산화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체인을 다 국내에서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특히 해외 의존하게 그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 소재 쪽이었잖아요. 한국에서 수입해가는 게 다 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놀겠으니까 이걸 우리들로 다 개발해서 우리들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중국에다가 수출하던 그거 이제 수출할 이유가 수출이 막히는 거네요. 중국이 필요 없는 거죠. 자체 이제 다 자기 그게 저 공급 체인을 R&D라든가 기술을 한국이나 미국에서 갖고 왔다면 이제 자체가 다 하겠다. 그게 중국의 쌍순환에서 국내 내순환이에요. 국산화, 특히 반도체는 2030년까지 반도체 부품의 70%를 국산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이 주로 반도체 칩을 수출하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에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럼 한국에 지금 누가 연봉이 제일 비싸요? 삼성전자 다는 사람 연봉이 제일 많지 않아요? 그게 중산층이잖아요. 한국 중산층.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거는 지금 이대로 만약에 트럼프 말한 대로 세계가 가면은 각 독일,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은 중산층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체 국내 시장이 닿기 때문에 지탱이 안 돼요. 해외에 수출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누구? 이번에 화웨이를 때리면서 화웨이 부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성하고 지금 SK 하이닉스 고민하는 게 뭔지 알아요? 화웨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어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화웨이가 한 개 기업이 20조씩 수입해요. 그걸 지금 어느 기업이 대체해요? 어느 기업이 하냐고요? 없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확실한 변화는 이런 것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미래입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앞으로 진짜 우리가 경쟁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미래 선도산업에서 먼저 우세를 차지하는 자가 이기는 자거든요. 여기 제가 주요한 4개 제조국가를 비교를 했는데요. 미국이 잘하는 건 클라우드 컴퓨팅 쪽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거 아세요? 그 미국이 틱톡을 때렸잖아요. 근데 틱톡을 때렸는데 쓰러지는 거는 틱톡이 아니고 누가 쓰러지는지 알아요?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 다 쓰러지게 생겼어요. 주요 고객이 틱톡이란 말이에요. 근데 틱톡이 비즈니스 못하게 하니까 걔네들 그 빅데이터를 다 미국의 클라우드 업체를 썼거든요. 걔네들이 지금 매출이 막 60% 70% 줄어드니까 파산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이 논리에 안 맞다고요. 그래서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지금 트럼프를 소송한다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일본은 로봇 산업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독일이 잘하는 거는 스마트 제조. 네. 그리고 중국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사장, 우리가 사장이라고 비교하면 중국은 직원이었어요. 미국이라는 사장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노동력을 벌어오다가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았는데 미국이 빵 때리니까 혼자서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기술 개발에 그동안 느슨해 왔다는 거죠. 혼자 나가 자립하려 보니까 기술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힘들게 된 거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중국이 우세해 있는 부분은 있어요. 중국이 가장 중요한 우세는 신속한 상용화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17년 살다 보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걸 중국과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요. 한국은 내가 창업자잖아요. 네. 스타트업 창업자인데 내 비즈니스 모델이 맞아도 실패를 해요. 왜요?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요. 아하. 대표적인 사례가 싸이월드 같은 겁니다. 싸이월드가 사실은 페이스북 전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싸이월드가 중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오늘의 페이스북은 명함도 못 내민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국은 또 반대예요. 허접한 아이디어인데 세계적 유니콘 기업이 돼요. 예를 들면 BAT제예요. 바이두, 찡동, 텐센트. 얘네들이 IP, 쇼미까지 해서 자기 기술 IP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나 외국에 있는 걸 갖다가 중국에서 했더니 세계적 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세계의 아이디어를 한국에 와서 하면 절대 저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충 해도 세계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쇼미입니다. 쇼미는 어떻게 성장한 기업이냐면 자기 아이디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인터넷으로 먼저 주문을 받는 거예요. 샤오미가? 네. 왜냐면 재고를 안 만들려면 먼저 주문을 선주문, 그러니까 인터넷 주문을 받잖아요. 예. 브랜드만 만든 거예요. 네. 샤오미랑. 그리고 주문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주문이 온 다음에 생산을 시켜서 그걸 팔아서 샤오미가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은 14억이라는 인구가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샤오미라는 그 팬이 이 샤오미 브랜드를 좋아하는 팬층이 2억 3억 명이 다 젊은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좋아했는지 싸니까. 재고가 없으니까 싸잖아요. 예. 그래서 그 2억 3억 명으로 기반해서 성장한 게 오늘의 샤오미입니다. 예. 근데 한국에 그 스토리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게 중국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가 이 그림으로 설명드려요. 이게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IP, 그렇죠? 네. 특허를 내서 R&D를 통해서 가성비 있는 물건을 시장에 내놓으면 물건을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생산하고 마케팅은 잘하는 기업이 마케팅을 만들어서 제가 마지막은 CR은 시장이에요. 시장인데 왜 이게 마켓이라고 표시하고 CR이라고 표시했나? 커스터머 릴레이션이거든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표시했냐면 앞으로 시장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티셔츠를 생산하는 사장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티셔츠 업체는 어떻게 수익 모델이 뭐냐면 똑같은 티셔츠를 예를 들면 1억 장을 만들어서 가성비 맞게 만들어서 1억 명한테 팔아서 마진을 남아서 수익을 만드는 구조였어요. 근데 미래는 이렇지가 않아요. 미래는 시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시장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나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티셔츠 만드는 사장이 안유화 티셔츠를 한 장 나한테 팔고도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고객 맞춤형 상품. 예. 그러면 고객 맞춤형 상품을 만들려면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티셔츠를 10,000원짜리 만들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거기 인력에 노동비를 주고 어떻게 내 인력을 한 장 만들고 내가 돈을 법니까? 그래서 사람이 인력이 최대한 안 써야 되니까 AI를 만들고 고객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객 맞춤형이라면 고객이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맞춤형 상품이 나오고 그리고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AI 자동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력을 빼고. 네. 그래서 저걸 마켓을 안 하고 CR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옛날에 삼성전자다 이러면 삼성전자 기업 내부에 IP 부서도 있고 R&D 부서도 있고 제조 부서도 있고 마케팅 부서가 있고 AS 부서가 있어요. 이게 과거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는 회사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IP가 옛날에 내가 아이디어를 막 짜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 못한 걸 IP를 가져와서 막 R&D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먹히면 돈을 쫙 벌었는데 이제는 IP가 그냥 앉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IP는 먼저 시장에서 IP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고객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은
진짜 경쟁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네. 한국 사람이 내가 어떤 IP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한테 R&D를 맡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글로벌로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인도 월급이 제일 싸거든요. R&D 엔지니어 월급이 인도 사람한테 R&D를 맡기고 베트남에 생산시키고 제일 싸니까요. 제일 싼 세계 지도를 놓고 난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일 싼 동네에 아웃소싱 시키는 거예요. 마케팅. 그러니까 저 중간에 제조 라인은 세계에서 가장 싼 지역에 아웃소싱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진짜 경쟁력은 2개밖에 안 남습니다. IP가 있거나 지적재산권. 네, 그 아니면 CR이 있거나 CR은 우리 전문 용어로 가장 가깝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브랜드예요. 우리가 왜 루이비통 이런 걸 뭐 특별히 좋아서 쓰는 것보다 그걸 갖고 있던 자체가 프라이드를 갖는 거죠.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저거는 시장 규모예요. 국가로 봤을 때. 그러면 저기 한국이 5천만 명이에요. 그죠? 중국은 저기 14억이에요. 그래서 아까 쇼미 같은 기업은 저 14억이 기본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컸는데 싸이월드 같은 업체는 아이디어가 아주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명이 안 되는 이상이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이 균형점이라고 하죠. 이 길을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죽음의 데스밸류,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이 균형점에 가는 시간이 한국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14억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시작을 해서 창업을 해서 이 이익 분기점 가는 게 1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VC나 사모펀드들이 있잖아요. 벤처 캐피탈이 이게 1년이면 이 분기점이 오니까 앞에서 돈을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액세스이 보이잖아요. 액세스. 근데 한국은 액세스 기간이 안 보이니까 한국은 엔젤 투자라든가 벤처 기업들이 벤처 투자를 안 하는 거, IP에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을 비교해도 똑같은 문제니까 미국은 3억 명, 중국은 14억 명인 거예요. 근데 과거에 왜 미국이 글로벌의 선도 국가로 가냐면 IP가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인재들 다 미국 가는 거죠. 중국의 최고 엘리트가 미국 가, 다 구글에서 이래요. 중국의 최고 엘리트, 한국의 최고 엘리트 다 미국 가고요. 뭐 세계 최고 다 미국에 가서 IP를 해주잖아요. 그게 세계 강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저 R&D, IP의 투자 비용을 어디서 미국 기업들이 액세스를 했냐? 그 저기 투 비용을 어디선가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받아온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인텔이라든가 브로드컴, 퀄컴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돈을 몇 년간 R&D 비용을 몇억 달러씩 투자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투입 비용을 어디서 자국 내에서 액세스를 해요? 자국 내 화웨이 같은 바이오가 있습니까? 다 중국에 팔아서 짧은 기간에 그 R&D 초기 비용을 다 회수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뭐 브로드컴, 퀄컴 다 있어요.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이게 중국에 대한 저기 이전도를 보면 다 50% 이상이고 60%, 80%까지 있어요. 이게 중국의 시장에 대한 의존도예요, 이 업체들이. 근데 지금까지 중국하고 이런 미국과의 이런 협력 관계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미국은 IP, 그 R&D 비용을 저 중국에서 저렇게 다 회수해 온 거예요. 그러면 중국을 빡 빼고 한다면 자, 미국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이 안 온다. 우리가 가설을 합시다. 그러면 퀘스천이 있어요. 미국 기업들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계속 IP로 선도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돼요. 앞으로는 기술 개발이 점점 어려워져요. 지금 100억이 필요했다면 미래는 1000억이 필요해요. 제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반도체 칩이 예를 들면 64나노미에서 28나노미로 오고 28나노미에서 우리가 지금 7나노미 오고 7나노미에서 5나노미 가고 5나노미에서 3나노미 가잖아요. 이게 한 단계 갈 때마다 과거에는 100억이 필요했으면 지금은 1000억이 필요하고 미래는 1조가 필요해요. 근데 왜 그럼 그렇게 필요하나? 기술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냥 과거에는 100명의 엔지니어가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100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 연봉이 1억이라면 100억 투자, 1000억 투자. 이 초기 비용을 시장이 없으면 누가 투자해요? 시장이 없으면 그걸 회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시장이 없으면 어느 엔젤, 어느 VC가 그 IP에 투자하냐고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이 아주 잘 올 수 있다는 거는 중국에 액세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저걸 액세스할 수 있는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중국은 미국이 없으면 되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중국 일단은 액세스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IP는 어디서 갖고 있냐? 과거 미국에서 갖고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화웨이 보고 주지 말라 하잖아요. 놀지 마 이러는데 한 나라가
미국이 너네하고 놀면 내가 놀아줄게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독일입니다. 독일의 인피니온 테크놀로지가 인피니온이 반도체 와서 화웨이 말합니다. 우리는 미국 장비를 10%도 안 쓴다. 우리는 너네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가 같이 해줄게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독일 같은 나라들이 후보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제재가 효율적이 되려면 독일,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중국하고 협조 안 해줘야 효력을 발생하지. 미국만 제재하고 독일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하고 계속 같이 놀면 실패입니다. 왜? 근데 독일은 왜 그럴까요? 머리가 둔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독일은 아는 거예요. 미래 산업에서 중국의 이 액세스 시장이 없으면 미국 기업들이 IP를 전도적으로 갖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시장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한 거 사줄 수 있는 업체가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안 놀 때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국 시장 내가 혼자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그래서 인피니온하고 손잡고 미래 4차 산업에서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있잖아요. 네. 모바일 칩이죠. 앞으로는 그 디바이스가 스마트폰만 아니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디바이스가 될 수 있어요. 미래 그 사물 인터넷 산업 이런 IoT 산업 이런 이 시계도 핸드폰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칩이 스마트폰 칩하고 달라요. 이런 걸 인피니온하고 먼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피니온은 자동차를 잘해요. 자동차 칩을. 그래서 미래는 자동차 산업의 모바일 쪽 무인 자동차 있잖아요. 네. 거기서 네. 선도로 가겠다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죽이려고 해도 중국이 이 막대한 이 액세스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그렇게 협조해 주기가 힘들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이 퍼스트주의를 외치는데 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데 왜 일본, 한국, 독일이 미국하고 협조를 해야 돼요? 자기가 우선이라는데 우선인 나라하고 협조해서 얻어먹을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방비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을 향해서 한국에 향해서 일본에서 무역 제재를 하잖아요. 관세를 막 올리겠다 그러고 동맹국이고 뭐 이거 없잖아요. 네. 왜? 미국 우선주의니까. 그러면 이 나라들이 협조를 해주겠어요? 끌어안아야 협조를 해주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국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환경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중국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으로 가요. IP. 지금 IP가 없잖아요. 제조에서 설계로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 중국의 그 세계 와이퍼 있잖아요. 지적재산권 등록 기관, 그 PCT 등록 기준에서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IP 수량이 독일, 프랑스, 한국 합하면 그보다 더 많습니다. 중국이 이제는 IP 강국이에요. 옛날 중국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했죠. IP 강하죠. CR이 크죠. 곱하기 승수효과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나라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 그래서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 지금 설계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삼성하고 한국 현대 같은 기업들이 지금 아직도 과거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어요. 세계 앞으로 시장 흐름은 IP는 CR에서 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CR하고 가깝게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먼저 고객이 데이터를 확보를 해요. 그리고 IP가 만들어야 돼요.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서 파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면 시장하고 최대한 가깝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객한테서 주문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생태계에서 따다닥 설계를 하고 R&D하고 제조하고 만들어서 파는. 그러니까 시장하고 가깝게 있어야 내가 물류가 가까워서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맘대로 줄 수 있어요. 근데 시장하고 딱 멀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이 제가 아까 베트남 얘기했죠. 나라가 작아서 한계가 있다는데 제가 하나 베트남을 인정하는 건 있어요. 다행히 베트남은 중국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소비 도시 광동성, 중국이 제일 잘 사는 광동성 인구가 1억이 되거든요. 옆에 있어서 거기서 생산해서 물류가 가까우니까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지금 하는 거는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여기 아래 빨간 글씨인데요.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전반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이 라인을 갖고 가는 기업이 그리고 시장하고 가깝게 있는 기업이 앞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면에서 우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이게 비행기 타면
40분이면 가거든요. 네. 아침에 네. 갔다 저녁에 네.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CR 옆에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해야 될 거는 과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이제는 저 CR이 중국의 빅데이터인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는 IP 허브, R&D 허브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 경쟁력을 계속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이 지금 자체 국내 이 작은 협소한 시장으로 가지고 미래에서 세계적 기업이 되겠다? 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국이 진짜 경쟁력입니다. 사실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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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핵심이고요. 네. 미래는 5G잖아요. 네. 다행인 거는 한국이 선두그룹에 있어요. 일본, 한국, 미국, 중국이요. 중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고요. 일본이 이번에 동경올림픽을 하면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기회입니다. 한국 지금 세계 5G 핸드폰 만드는 게 화웨이가 60% 이상, 삼성이 33%, 화웨이가 33% 비슷하게 갔는데 화웨이가 이번에 미국 때문에 못 가게 됐잖아요. 네. 그냥 삼성밖에 없어요. 근데 특허는 화웨이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5G 특허는. 네. 네. 그래서 베트남하고 인도는 아까 힘들다 했잖아요. 실제 경쟁이 지금 성장률이에요. 맨 위가 중국이고요. 그 밑에 인도하고 베트남인데 과거 중국이 못 살 때도 다 중국보다 못했어요. 이게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한참 간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국하고 미국의 그 경쟁력을 제가 쓰는 책의 일부분인데요. 제조 능력, 기술, 그다음에 금융, 네. 군사, 네. 문화 뭐 네. 이렇게 지금 했는데요. 시간상 관계로 풀지는 않을게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이런 얘기해서 지금 연필 하나도 생산 못 한다고요. 근데 미국이 뭐 기술이 없어 연필을 못 만들겠어요? 그렇죠.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100세 시대니까 15세부터 75세 인구가 미국은 2억 5천만 명. 75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중국은 15세부터 75세 인구가 11억 명입니다. 11억 명. 근데 미국은 실제 미국 가보잖아요. 제조 공장에 가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다 60세 이상인 어른들이에요. 네. 젊은이들은 제조업에 안 가요. 그러면 노동력이 컨시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제조업이 미국으로 들어오라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노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중국은 무궁무진한 노동력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기술이 지금 중국이 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AI 쪽이 있잖아요. AI. 네. 미래 산업에서는 특허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만만치가 않아요. 미래. 과거는 미국이 시대였는데 미래 산업에서는 지금 특허를 엄청 많이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시간 문제다. 금융이에요. 금융은 지금 중국이 디지털 통화를 제일 먼저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슈가 깊은 이슈예요. 네. 금융의 패권 싸움은 네. 좀 이슈가 길어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리고 그 군사는 당연히 미국이 강하겠죠. 근데 중국 앞으로 군사는 이게 위성을 장악한 자가 우세인데 중국이 위성이 있잖아요. 네. 저기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지켜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문화예요. 문화의 힘. 그러니까 문화의 매력, 문화의 파워,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중국이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래요.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왜 싫어하냐 이러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중국이 인류의 법회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라고 보거든요. 네. 공산당 일당 독재, 인권이 없고 저렇게 뭐 투명하지도 않고 뭐 블랙박스 같은 나라가 어떻게 저런 나라가 패권이 되면 안 되고 이런 게 대부분 인식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는 요즘에 역사를 엄청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여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중국을 빼고 얘기할게요. 미국이란 나라의 가치가 뭘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의 가치가. 그래서 제가 가장 철저한 민주주의를 꼽고 있는 루소의 글을 갖고 왔어요. 루소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렇죠? 가장 네. 중요한 자유와 평등인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소유권이 존재하는 한 소유권이 존재하는 한 평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 자본주의 사회 핵심이 뭐예요? 기업이잖아. 네. 기업은 사장이 있죠. 네.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월급 받는데 사장하고 직원이 평등할 수가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나요? 네.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한계를 짚어주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사회주의를 하던 뭐 이런 거 빼고 일단 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퀘스천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 민주주의 국가를 가면 항상 정치인들이 해주는 약속이 뭐죠? 좀 더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 민주주의 뭐 더 이런 거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해요. 어쩌면 달콤한 말로 왜냐면 이게 자본주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인간 관계는 평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쩌면 민주주의를 앞세워서 달콤한 말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해줄 수 있다고 평등하게 해줄 수 있다고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 말을 하고 있지 않냐. 그게 뭐 그거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사회주의 빼고 얘기하겠다고요. 사회주의는 이미 안 된다라는 구소련이 절명했어요. 네.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라는 걸 네. 구소련의 역사가 증명해. 그걸 빼고 네. 제가 얘기하는 건 미국 같은 나라가 계속 갈 수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 이런 한국에 5,030만 명이 있잖아요. 어느 네. 대통령이든 5,030만 명이 다 잘 살게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설 5,030만 명이 다 이재용처럼 부자예요. 그럼 누가 일합니까? 누가 월급 받고 일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중국을 욕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봤을 때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것이 어쩌면 미션 임포서블한 게 아니냐. 그리고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어쩌면 중국이 정말 사실주의예요. 현실적이에요. 중국은 아예 말아요. 사람 간의 관계는 평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다 다르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이거 인정하자 이래요. 그래서 사람 간의 등급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대동사회는 뭐냐면 이런 사회라는 거예요. 어차피 어느 나라든 능력이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먹게 살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엘리트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나라를 끌어가고 높은 위치에 있대. 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잘 모시며 살아가야 되고 위에 있는 사람은 타고났기 때문에 공헌을 많이 하고 품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 가문의 정치를 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동사회를 갈 수 있다는 밑에 사람은 윗사람을 잘 모시고 윗사람은 밑에 사람을 품어주고 그게 중국이 말하는 대동사회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이게 옳다 틀다 떠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출발점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는 평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많은 약속들이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허망해 보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뒤에 반도체가 이슈니까 반도체를 사례로 갖고 왔어요. 중국이 앞으로 반도체로 미국이 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국산화 실현할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10년이고 네, 얼마고.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앞으로 모든 미국 기술을 탈미국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기술에서 미국가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미있는 걸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게 뭐냐면 토론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번에 화웨이를 제재할 때 미국 트럼프가 처음에는 미국의 기술, 미국의 장비 25% 이상 쓰는 기업들을 화웨이에 제공할 때 미국 상무부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후에 이걸 10%로 떨어뜨립니다. 25%에서 10%로 떨어뜨려요. 왜 떨어뜨렸을 것 같아요? 왜 25%에서 10%로 했을 것 같아요? 보시기에. 그 화웨이를 제재를 하면서 네. 왜 25% 이상 쓰는 기업들을 상무부의 허락을 받아라고 했다가 왜 10%로 떨어졌냐고요. 기준이. 25% 했다가 미국도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렇게 했다가는 미국 기업들도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것보다도 10%가 해당이 되는 기업이 더 많겠죠. 우리가 뜻 이해됐죠? 그러니까 25%로 해버리니까 미국 기술을 25% 이상 쓰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10% 이상만 범위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화웨이를 더 숨통을 더 쪼개겠다. 네, 더 많은 기업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보면 나머지 90%는 이제는 미국 기술을 안 쓴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계는 이미 탈미국 기술화가 90% 이루어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미국을 중국을 계속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국을 떠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기업들이 내가 언제든지 중국하고 장사하려면 미국 상무의 동의를 받쳐야 되네.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개발하는 기술에 있어서 만약에 정상적인 사장이라면 새로운 기술 개발 때 미국 기술을 들수록 쓰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10% 이내로
컨트롤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나중에 중국하고 장사하고 싶으면 미국이 또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미국이 저렇게 정책을 취하면 실제는 전 세계 기업인들한테 탈미국 기술화해라고 선포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단기에는 불가능하니까 할 수 없이 미국한테 예 이러면 승인을 받겠지만 미래 기술 개발에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제는 개발할 때 미국 기술 최대한 장비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을 때리면서 자기가 더 미래가 탈미국 기술화가 되는 게 빨라진다는 거. 적어도 중국은 이미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국이 앞으로는 모든 ICT 서비스, 소프트 파워, 소프트하고 시스템, 하드웨어를 다 어차피 미국과 안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 화웨이에서 지금 반도체 못 쓰게 하잖아요, 미국이. 네. 그러니까 이제는 타산 프로젝트라는 걸 가동을 했어요. 그 말이 이제는 반도체 국산화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10년이고 뭐이고 혼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중국이 이게 반도체 밸류 체인인데 아래쪽, 저부가가치 쪽에 중국이 다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위쪽에 여기 D램은 한국 쪽이고요. 네. 저 위에 GPU, CPU는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네. 밸류 가치가 높은 쪽은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하고 있고 이게 뭐 쉬운 거, 뭐 일반 부품, 뭐 카메라, 뭐 안테나 이런 거는 중국 기업들이 해요. 네. 그러니까 위에 게 부족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이 지금 이런 기술 우위를 위해서 제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타산 프로젝트는 저 위를 공략하겠다라는 거예요, 화웨이가.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반도체가 2030년까지 국산화하면은 한국이 저런 것들을 이제 수입을 안 한다는 거죠. 여기서 타산이 뭡니까, 교수님? 타산이라는 게 그 중국이 그 45년에 일본이 그 패배하면서 중국이 이제는 독립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국내 전쟁이 이루어져요. 장개석 군대하고 네네. 공산당 군대가 누가 중국을 차지하나 전쟁이 네. 이루어지는데 제일 치열한 전쟁이 타산, 심양의 타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 그런 의미. 그래서 타산을 거기서? 장악한 자가 중국을 장악하는 오케이. 거예요. 그래서 화웨이가 화웨이 런정페가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군인답게 만들었는데 공략한 아주 제일 고지를 공략한다라는 거예요. 저것만 알겠습니다. 공략하면 세상은 내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일어나고 있어. 지금 보세요. 화웨이 핸드폰이 최신형 핸드폰에 이거는 고전 버전인데 이게 국산화 비율이에요. 근데 최신 버전에 국산화가 많이 들어갔죠. 보이시죠, 이게? 파란색이 중국산인데 네. 5G에서는 벌써 네, 중국 거 많이 쓰고. 네. 근데 옛날에 4G 때는 한국 거 많이 썼어요. 네. 이 색이 토색이 한국. 요거. 네, 그게 한국 거 많이 썼는데 지금 아래 거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작게 썼죠. 이렇게 부품이 점점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켜봅시다, 미래. 지금 전체 그 반도체 비중이 미국이 1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 24% 넘어갔어요. 네. 근데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이제 12%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중국은 이미 이 반도체 장비 설계, 제조, 패키지 포함해서 각 섹터별로 있잖아요. 네. 10%, 15%, 많게는 20%까지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화는 이미 일어났다. 그 미래는 중국이 미국과의 이 충돌에서 우위를 차지하냐는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어요. 미국이 절대 중국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예요. 결론이고요. 왜 안 되는 한참 설명드렸고요. 네. 만약에 중국이 무너진다면 네. 외세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자체 경제 문제 때문에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사실 우리가 구소련이 뭐 미국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는데 아니고요. 실제는 이게 구소련이 왜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데 구소련이 경제가 무너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빨간색을 보면은 경제가 GDP 성장 추이가 갑자기 훅 네, 샥이 온 거예요. 샥이 왔네. 네, 갑자기 왔죠. 그러니까 루블화가 완전히 그냥 종이 조각이 돼버린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진 거거든요. 네. 중국이 앞으로 만약에 무너지면 미국이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자체 경제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미국하고 중국에 맞춰보면 중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전략이 이래요. 이 글씨가 제가 오피니언 쓴 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런 겁니다. 세 가지를 잘하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건데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미국 빼고 제3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자는 거예요. 네. 서방 세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네. 그게 유럽의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측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독일 같은 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친하게 보내고 있잖아요. 그 문제고요. 그다음에 셋째, 이 셋째가 미국 자체가 분열되는 거죠. 미국 국내
미국 국내 여론이. 그 지금 이미 분열이 된 인권주의로 지금 엄청 치열하게 미국 국내 힘이 쪼가게 되는 거죠. 첫째는 중국 자체가 단합을 해야 된다. 단결. 국내의 모든 인사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중국 국민들이 분열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국내는 단결하고 한 마음으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제3세력을 우리 아군으로 만들고 미국은 분열이 시키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게 중국이 읽는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중국은 뭐냐면 이렇게 구소련처럼 분열이 되는 거예요. 15개로 분열이 됐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분열되기를 원해요. 그게 지금 티벳이라든가 뭐 몽골이라든가 네. 뭐 그게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제는 전략이에요. 자, 상대가 싸워서 안 될 때는 우리는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내실을 키우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림을 그린 게 쌍순환이라는 거예요. 네. 쌍순환은 두 개의 순환을 말한대요. 국내에서 내순환, 해외는 외순환. 그래서 이게 한자인데요. 외순환? 예, 그게 외순환. 네. 왼쪽이 내순환. 네. 외순환은 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고 내순환은 중국 아까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 체인을 국내에다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외국에 네.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그리는 외순환은 뭐냐면 아까처럼 외국에서 지금 중국과 지금까지 세계와의 외순환은 뭐였냐면 중국이 노동력을 팔아먹고 살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미국 사장을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는 내가 기술을 먼저 개발해서 내가 기술을 수출해서 내가 사장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중국이 그리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내가 위에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고부가 가치는 이제 내가 가겠다라는 게 중국이 그리는 외순환입니다. 오케이. 근데 중국이 생각하는 거는 중국이 지금 처한 환경 여기 왼쪽이 미국이 1913년도를 말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읽고 있는 거는 중국이 지금 처한 환경이 미국이 1913년도 상황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저때 어떻게 극복해서 세계 패권이 되는가를 지금 참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묘하게 환경이 비슷해요. 당시의 글로벌 환경, 미국 당시 처한 글로벌 환경. 미국이 세계 패권이 절대적으로 갈 수 있던 거는 제2차 공업혁명을 하나의 계기로 삼았거든요. 네. 그냥 중국이 읽는 거는 지금 미래 4차 산업에서 중국한테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치고 나가서 세계 선도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미래 글로벌 밸류체인을 이렇게 읽어요. 미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저기 오른쪽은 북미 중심의 밸류체인이 만들어질까. 아까 앞에서 제가 글로벌 밸류체인 보여줬죠. 이제는 그게 깨진다라는 네. 거고요. 앞으로는 세계의 글로벌 밸류체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북미 중심, 미국 중심의 멕시코하고 캐나다. 하나는 유럽의 독일하고 프랑스 중심의 밸류체인. 그리고 아시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는 에이시안. 오케이. 네.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은 기술 제공. 그리고 여기 중국이 시장이면서 기술 제공. 앞으로 이게 아시아의 밸류체인을 자체가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미래의 글로벌화, 세계화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떠냐? 위에 그림이거든요. 평면이었다라는 거예요. 맨 위에 먹이 사슬에 위에 미국이 있었던 거고 네. 거기에 중간 단계 먹이 사슬에 일본, 한국, 네, 독일이 네.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중국, 에이시안 이렇게 있었다는데 이게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미래는 갈 거다. 그래서 중국은 아시아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해야 되겠다라는 게 중국이 읽는 글로벌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은 오히려 미국하고 달리 개방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개방에는 금융 개방이 있어요. 금융 개방이 뭐냐면 중국은 자본 항목이 개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항상 외환 관리국의 승인을 네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달러 패권을 이깁니까? 그래서 중국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중국 전역이 금융 개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자. 중국이 항상 시범도시라는 개념으로 해요. 네. 다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요 동네에서만 마음대로 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심천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등소평의 남순 강화라고? 네. 등소평이 완전한 사회주의에서 중국을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중국이 모택동 이 기득권자들이 많았어요. 반대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가는 걸. 그래서 심천이가 남순 강화를 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개념을 중국에 뿌립니다.
그래서 중국의 40년 고속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죠. 근데 이번에 시진핑이 선전이 그 개헌개방 특구 40주년 기념회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요. 거기서 선전을 사회주의 선행 시범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여기서 시범도시가 그래서 이게 마치 등소평이 남순강화의 비교가 돼요. 그 뜻은 뭐냐면 미래의 40년을 새롭게 여는 시점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심천을 어떤 도시로 만드냐면 아래 빨간 게 심천이에요. 그 옆에 홍콩이 있어요. 옆에 마카오가 있어요. 그 마카오 옆에 광동성입니다. 제일 잘 사는. 이걸 중국이 하나의 블록으로 경제 블록으로 엮는데요. 이걸 중국 표현으로 외강호 따완쉬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천을 갖다가 미래의 뉴욕, 런던 똑같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얘네들에 대해서는 자본 항목, 요 동네에서는 외국 기업이 마음대로 들어오고 마음대로 갖게 하고 자본 항목도 모든 걸 마음대로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100% 외국 기업이 와서 100% 자회사, 금융회사 마음대로 저희 가서 마음대로 해라. 결국 중국의 세계적 기업이 다 심천에 있어요. 화웨이, DJI, 뭐 텐센트 다 심천에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핵심이 허브예요. 그럼 지금 금융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금융 허브죠. 핵심의 허브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뉴욕하고 실리콘밸리를 합쳐놓은 게 심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심천은 중국 외순환의 허브를 만드는 거예요. 외순환의 허브. 기술이 최첨단 다 여기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전략은 오른쪽에 이렇게 7가지를 적었잖아요. 여기서 제가 하나만 강조할게요. 6번인데요. 6번이 뭐냐면 국제인재관리 개혁을 하겠다. 아까 말한 그거예요. 혼자서 기술이라는 건 있잖아요. 중국이 지금 반도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중국에 SMIC라는 업체가 있는데 파운드리 하는 애들이에요. TSMC 뭐 버금가는 회사인데 TSMC 지금 5나노미까지 왔는데 중국 국내에는 SMIC는 14나노미를 해요.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14나노미를 할 수 있었던 거는 TSMC의 기술 CEO를 스카우트해 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 바로 14나노미 했어요. 이 말은 만약에 TSMC의 그 3나노미 하는 CEO를 중국이 스카우트해 가면 그 즉시 3나노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재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걸 알기 때문에 14억의 나라가 인구가 풍부한 나라가 이민국을 만들고 국제 인재를 어마어마한 조건으로 끌어들여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저는 한국의 정부 정책 회의에 많이 참석하잖아요. 뭐 자문위원으로서 저는 어떠한 문서에서도 국제 인재란 표현을 쓰는 걸 못 봤고요. 해외 외국인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진 걸 못 봤어요. 왜냐면 이 개념이 아예 없어요. 한국 국내에는. 근데 한국이 오히려 5천만 명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더 중요시하고 더 끌어오고 더 해외 인재를 끌어와야 되고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OECD 국가에서 이민 정책이 없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이게 한국하고 상황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한국은 또 지금 절대 인구 규모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이걸 다 참조해야 되겠지만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래 중국의 이게 중국의 지도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맨 아래 광동성이 아까 외강호. 근데 저기 위안화로 여기 이 동네 GDP가 11조 위안이에요. 저 맨 아래 11조 위안. 여기? 네네네. 그 11조 위안이 달러로 하면은 2조 달러 넘어요. 2조 달러. 2조 달러. 한국 GDP가 지금 얼마죠? 2조 달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저기 한국 같은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또 11이 있어요. 징진이라고 북경 천진 화북성 말이에요. 저기도 GDP가 11조 달러, 2조 달러예요. 또 한국이 저기 또 있어요. 중국이 지금 한국 같은 지역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중국은 34개 성시가 있다고 하거든요. 한국 같은 나라가 34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일 그 중국을 끌어가는 지역이 아까 외강호 여기 중심으로 그 상해, 저기 상해 21조 보이죠? 21조. 저기 21. 저거는 4조 달러예요. 한국보다 GDP 규모가 더 커요. 저 동네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저기를 중심으로 해서 외순환을 만들고 이 안쪽에 여기 7조라고 사천성, 사천성 성도, 서안, 운남성, 곤명, 그 무한 여기를 하나의 또 중서부 허브 도시로 블록을 만들어서 중국 경제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게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는 미래 10년, 미래 30년 청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이기는 전략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목 한번 축이시고 지금 1시간 넘게 지금 강의를 하셨어요. 네. 도저히 교수님 중간에 제가 끊을 수가 없는 게 네. 끊을 대목도 없었고 네. 놓칠 내용도 없었고 네.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러시고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또 이상과 현실이 다른 부분도 그렇죠. 있고 그러나 이제 교수님이 오늘 딴 데서 좀처럼 보기 힘든 내용 저는 자주 비유하기를 진짜 코끼리 같거든요. 중국은 네. 코 만지면 길고 네. 몸통 만지면 벽 같고 네. 다리 만지면 기둥이고 그렇죠. 그 중국을 점으로 보지 말고 면으로 선으로 보라. 선으로 면으로 멀리서 보라. 이런 얘기도 자주 들었는데 그나마 오늘 조금 이제 골격이 잡힙니다. 미국인들도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우기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본인이 왜 또 그렇죠. 모르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에 오늘 우리 주간전망대 애청자 여러분께서 안유아 교수님의 이 열정적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중국이라는 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시각을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루 종일 틀어놓는 뉴스 채널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너무 깝깝하고 저급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안타깝네요. 네. 교수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간전망대 안유아 교수님과의 중국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